어머님, 이건 회사 일이라서요.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웃는 얼굴로 나왔지만 말끝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멈춘 채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며느리 수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바쁘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장 치마에 하이힐, 번듯한 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 가방. 그 모습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네, 대표님. 그 계약건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 집에 어른이 계셔서요. 네네.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말했다. 어머님, 아침에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돌리셨어요? 이 집 관리비 다 제가 내는 거 아시죠?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물 조금 아끼려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티나게 그러시면 좀 그래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문질렀다. 마치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는 걸 확인이라도 하듯이. 며느리 수지는 IT 스타트업 대표였다. 요즘 TV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종종 이름이 오르내렸다. 젊은 여성 CEO, 자수성가 신화 같은 거창한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성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 마누라, 능력 있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밥상 옆에서 조용히 국만 떴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았다. 집안일 말고는 쓸모없는 늙은 시어머니. 점심 무렵 수지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소리가 방해될까봐 숨소리조차 줄이며 부엌에 서 있었다.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투자요? 아니요. 아직은 외부 투자 받을 생각 없어요. 저희 회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키운 회사거든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라는 걸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회사 얘기는 어려우시죠? 숫자 많고 계약서 많고 그냥 주방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모를 것이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숫자를 들여다본 사람이 누군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누군지, 며느리 회사가 처음 문 닫을 뻔했던 그 겨울, 은행에서 전화가 오던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통장 하나를 꺼내 내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무장갑을 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된장국과 계란말이였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아직 그것뿐이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모른다. 자기가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라 부르는 이 여자가 그 회사 이름 아래 가장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 그날 저녁 아들 성민이 퇴근하자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며느리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을 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다. 오늘 투자 미팅 있었는데 좀 애매해.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지분을 너무 요구하더라.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요즘 다들 그래.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밥을 퍼담았다. 숫자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 집에서 숫자를 안다는 건 괜한 오해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 어머님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머리 아프시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괜히 복잡한 얘기 들어서 피곤해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돼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 말에 수지는 안심한 듯 다시 화면을 돌려 성민에게 보여주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현금 흐름이 좀 빡빡해서 말이야. 그래도 투자 받으면 대표님 이미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접시를 씻던 손을 멈췄다. 현금 흐름. 그 단어는 내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던 말이었다. 시장이 잘 안 될 때, 비 오는 날, 손님이 뚝 끊기던 계절마다 나는 늘 그 흐름을 계산하며 살았다. 부엌 한쪽,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존재를 모른다. 아니, 안다고 해도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은행에서 받은 확인서들이 들어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내일 집에 계시죠? 회사 사람들 잠깐 들를 수도 있어요. 괜히 말 걸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말 걸 필요는 없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비로소 숨이 길게 나왔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안에는 또렷한 숫자와 도장이 찍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자기가 말하는 그 현금 흐름의 시작이 바로 이 봉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넣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조금만 더 보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집안이 모두 잠든 뒤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고요한 시간.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마치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이 집에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 나는 숨을 죽였다. 이 집에서 밤중에 조심스레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녀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옷장이 스치는 소리, 종이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몸을 일으켰다. 서랍을 열어보니 분명히 정리해 두었던 봉투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안에 들어있던 종이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확신이 들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어제 방에서 뭘 좀 찾았어요. 혹시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 찾았다는 말이 아니라 찾았다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뭘 찾았니?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별건 아니고요. 옛날 통장 같은 거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괜히 걱정돼서요. 걱정? 그 단어가 얼마나 편리한 가면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 집의 평형은 완전히 깨질 테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시선은 달라졌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계산하고 있었다. 내 가방을 볼 때, 서랍을 볼 때 마치 숫자를 세듯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고.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새 봉투에 정리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상대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 집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전화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휴대전화를 쓰고 이 집에서 그 전화에 손을 뻗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단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봉래님 되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상대는 자신을 금융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며칠 전 오래된 투자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이 여러 번 확인돼 연락을 드렸다는 말이었다. 혹시 직접 한번 뵙고 확인드려도 될까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금액이 적지 않다는 표현은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약속 시간을 잡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며느리 수진이 언제부터였는지 문가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무슨 전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은행 쪽이더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변화는 순식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요즘은 이상한 전화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면 피곤하시잖아요. 피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평생을 일했고, 이 손으로 통장에 도장을 찍었고, 이 손으로 누군가의 회사를 살렸다. 그날 오후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나는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통장 사본, 투자 확인서, 그리고 며느리 회사 이름이 찍힌 서류 한 장. 거울 속 내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두려움보다는 이제 더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지금까지 나를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로만 보던 시선이 곧 어디까지 흔들리게 될지를. 그날 이후로 며느리 수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아침이면 먼저 커피를 내려주었고 내가 부엌에 서 있으면 어머님 앉아 계세요라는 말도 했다.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시죠? 관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질문들 사이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는 다른 질문들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예전에 통장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일은 혼자 보셨어요? 아니면 누가 도와드렸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했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적어넣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가 좀 중요한 시기라서요.
괜히 외부 사람들 연락 오면 신경 쓰이실까 봐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혹시 전에 도와주셨던 일 있잖아요. 그건 그냥 가족으로서 도와주신 거죠? 가족. 그 단어는 참 편리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좋은 말이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수지는 웃으며 덧붙였다. 괜히 오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해는 사실을 모르니까 생기는 거다.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느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여전히 묵직했다. 이제는 숨기기보다 언제 꺼낼지를 고민해야 할 단계였다. 나는 알았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단순한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다만 아직 얼마나 큰 손이었는지는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금융 자문 사무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리된 서류와 조용한 공기가 느껴졌다. 쓸데없는 말 대신 기록으로 판단하는 곳이라는 인상이었다.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에는 불필요한 호기심이 없었다. 김복래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투자계약 사본과 며느리 회사 이름이 찍힌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다. 선생님 명의로 확인된 투자 금액이 현재 회사 내 최대 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실을 타인의 입으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다. 회사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를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자 분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를 보며 지어왔던 계산된 미소, 가족이라는 말로 덮어두려 했던 모든 장면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되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았다. 며느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곧 설명이 아니라 확인의 시간이 올 테니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평생을 조용히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집안일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거실 불은 모두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많은 반찬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아들 성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지는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웃음은 반가움보다는 준비된 느낌에 가까웠다. 식사가 시작되자 평소와 다른 대화가 오갔다. 회사 이야기, 직원 이야기, 요즘 바쁘다는 말들. 나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님,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 투자자 중에 어머님 성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탁 위 공기가 그대로 멎었다. 성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제야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그대로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는 왜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말을 자르듯 이어갔다. 묻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회사가 힘들 때 은행에서 전화가 오던 날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울면서 돌아왔지. 성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돈은 빌려준 게 아니다. 투자였다. 그제야 수진의 얼굴에서 계산이 무너졌다. 가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숫자와 책임의 문제가 식탁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어머님은 수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집안일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무게로 불린 밤이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의 회사 회의실. 나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외투를 입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만 들고서 회의실 한가운데 테이블에는 임원들과 실무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수지는 회의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오늘은 투자자 미팅입니다. 수진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의 주요 방향성과 향후 계획을. 그 전에 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회의실 안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로 모였다. 수지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어머님, 이건 회사. 알고 있다. 나는 말을 자르지 않고 천천히 이어갔다.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왔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투자 계약서, 지분 확인서, 그리고 회사 설립 초기 자금 내역이 정리된 문서들이었다. 이 회사가 처음 월급을 못 줄 뻔했을 때, 임대료를 못 낼 뻔했을 때, 그때 들어간 돈이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최대 투자자 중 한 분이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계산이 사라졌다. 대표라는 직함, 자수성가라는 이야기, 모두 이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 내가 말했다. 다만 사람을 쓰는 방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쓰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나갔다. 수진만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들어간 돈과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러 왔을 뿐이다. 이제 이 집에서도 이 회사에서도 나는 더 이상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